네, 투자공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7번째 순서 여러분들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많은 곳에서 이제 얼굴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평론가님 모시고 이제 트럼프 2기 이제 출범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근 이미 뭐 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트럼피즘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조금 부정적이죠. 우리한테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다 본다는 건 쉽지 않고 그중에 좀 좁혀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역시 우리 산업 쪽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윤평론가님의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대응하시고 또 투자에 어떻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관련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네네. 순서적으로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큰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도대체 뭘 믿어야 되고 네. 뭐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뭐 내년에 투자할 때 또는 뭐 지금 당장 뭐 12월도 한 달은 남았으니까 앞으로 투자할 때 도대체 내가 뭘 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나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 그 님의 그 어떤 그 커다란 포부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미국을 전부 다 바꿔버리겠다. 그렇죠. 예. 이제 말은 사실은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가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생각이 판단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오만한 면이 있는 거죠. 아니 뭐 대부분 다 그런 꿈들을 꾸죠.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참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유명한 지정학자들이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선호 자신이 그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네. 사실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제약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조건의 제약에 의해서. 그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선호를 갖다가 막는 요건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 그게 그 권력자든 누구든지 간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들도 우리들이 원하는 건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요건들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거고요. 트럼프의 어떤 지금 공약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은 금방이라도 뭐 세상이 바뀔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죠. 제가 사실은 그렇게 세상이 쉽게 바뀔까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미국의 제도 네.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가령 뭐 IRA법을 갖다 폐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그 상원 하원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 일단 법이니까. 그조차도 그렇게 사실은 쉬운 게 사실은 아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갖다가 이제 제가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세상이 어땠어요? 그렇게 질렸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긴장했었죠. 굉장히 긴장을 했었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심각한 일이 많이 발생했는가라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큰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방위비 협상을 했고. 맞아요. 그게 조금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갖다가 요구를 해서 그때부터 진행을 해서 바이든 때 이제 개정 협상이 완료가 됐죠. 그다음에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의 어떤 관세? 네. 뭐 이 정도. 그 정도였지. 사실은 뭐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흔들 이런 식의 어떤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지난번에 KIP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한 500억 달러에 가까운 그런 뭐 수출 감소. 그다음에 심하면 GDP가 1%대까지 떨어졌거든. 사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좀
겁나죠. 네, 사실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 겁이 경제 안 나죠. 좋은데. 그다음에 그게 뭐 트럼프 개인이 물론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들은 있겠죠. 그런 뭐 보복 관세라든지 상교 관세라든지 그렇죠. 이상으로 해서 이런 관세로 인한 어떤 그건 뭐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니까 자신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그걸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협상을 하는 전략인데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임기는 이제 단임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연임 재선 못 못해요. 하죠. 예. 그렇죠. 2년 지나면 레임덕이 올 거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상을 다 바꾸겠다고 선언하면서 막 서두르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뭐 2년 지나면 분명히 힘을 잃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선호 이거는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2년 안에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2년 안에 사실 뭘 바꿀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세상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간은 생각보다 짧을 거다. 그렇죠. 저는 사실 그렇게 2년이면.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믿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세상은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만 들어보면은 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 마치 대한민국 경제 홀라당 망할 것처럼 워낙에 또 지금 우리 시장이 펀더멘탈 얘기도 나오고 주가도 뭐 박살나고 있고 삼성전자 뭐 외국인이 뭐 34거래일 연속 파는 뭐 이런 상황 물론 지금은 조금 벗어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 그런데다가 트럼프까지 당선되고 나니까 우리 투자자분이나 한국에 있는 한국 그 경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처럼 뭔가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실 법도 한데 좀 평론가님 말씀은 그렇게 다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어떤 일종의 그런 어떤 약간 뭐 좀 위기의 어떤 그런 조장 또는 공포 분위기 조장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휩쓸릴 필요 없다. 그렇죠. 트럼프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아니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있죠.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 IMF에서 경고를 했듯이 사실은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예. 소비의 부진, 뭐 그다음에 이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문제, 인구 고령화의 문제 등등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거는 별개로 하고요. 트럼프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그 트럼프의 어떤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거다라는 어떤 등식 자체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을 좀 믿으면 그 부분을 좀 수용을 하면 일단 조금 더 객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경제를 바라보는. 참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일단은 약간 과격한 측면에서의 그런 변화보다는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 거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평론가님 좀 정리가 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일단은 가시적으로 눈에 변하는 게 있을까요? 트럼프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은 역시 관세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논리를 가만히 따져보면은 일단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네. 중국을 대상으로 한 60%의 6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물건 사면은 10%가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부가세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보호무역의 일종의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미국, 가령 뭐 유럽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부가세가 붙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해요. 우리는 부가세 환급을 받잖아요. 대신 그만큼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가세는 우리나라는 10%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21% 아닙니까? 유럽에 대해서 어떤 불만. 그다음에 중국도 부가세가 있어요. 일본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10에서 20%의 어떤 보편 관세라는 게 이게 가혹한 거냐라는 걸 갖다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물건을 팔 때는 우리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 물건을 니네 쪽으로 가져갈 때는 니네들 부가세 때리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일종의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편관세 10% 20%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니네들 부가세랑 똑같은 개념 아니야 네, 이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 개념적으로는 사실 그런 개념들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관세는 일단 관세 부과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특히 뭐 제일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거는 관세,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더 깊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정도가 가령 뭐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10에서 한 20%의 어떤 보편 관세,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갖다 주장을 하지만은 이거는 실제로 만약에 집행을 할 때는 이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 번이 네, 아니라 네.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트럼프 이기 때 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는 전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품목들을 나중에 더 관세를 낮춰가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인플레- 뭐 관세라는 건 예, 그렇지만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 부담은 가중되는 그렇죠. 거고 미국 경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시다시피 소비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경제인데 소비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지고 부진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뭐 고용 있겠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지면 주가도 빠질 거고 그렇죠. 등등등등 뭐.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연준이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점점 어려워질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 반길 리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진영에서는 사실 뭐 그래서 연준의 뭐 무용론, 연준을 없애야 된다, 연준은 대통령 직속으로 도입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근데 감세 정책도 시행을 하겠죠. 소득세 감면이 25년 말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그 감면 정책이 일몰되는데 그걸 네. 갖다가 연장은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15%까지 내리겠다. 아니 그건 법인세고요. 법인세고. 예, 소득세 자체. 소득세를. 소득세 감면 정책을. 음.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를 갖다가 15%로 내리는 거는 사실은 의외에 이거는 그 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세율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1%에서 15%까지 내리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될 거다. 이건 의회에서 분명히 아무리 공화당이 수입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거고요. 민주당은 뭐 분명히 반대를 할 그렇겠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일단 뭐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되던 소득세 감면 정책을 계속 연장해 나가는 거 이거는 분명히 시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뭐 자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세금 감면 네. 뭐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사실은 미국의 소득세 내려가서 뭐 미국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좀 더 나아져서 물건을 많이 이거 소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뭐 비교적 미국의 소매 판매 수치 같은 것들은 비교적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법인세 15%까지 내리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진통은 있겠지만 어쨌든 15%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려갈 가능성은 좀 시도는 있을 하려고 거다.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민자 추방이잖아요. 아, 이게 불법 경제 정책하고 예. 사실은 어떤 그 관련이 있냐고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공약은 매년 100만 명씩 추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미국의 그 총 고용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매년 100만 명씩 추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일자리 공백이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네이티브들은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그렇죠. 건설, 그다음에 뭐 쓸만한 서비스 3D. 업종,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어떤 3D 업종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풀뿌리 산업에다 이 그렇죠. 취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근데 이 사람들을 추방시켜 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구인난이었잖아요. 예. 그 구인난이 얼마든지 제어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게 바로 트럼프는 실제로 100만 명씩 해가지고 추방을 하고 싶겠지만은 그런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니까 트럼프가 공약한 거니까 시도는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100만 명 수준은 아닐 거다. 기껏 해봐야 아니 뭐 중범죄자로 해가지고 여기 넘어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골라가지고 추방하는 정도.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공약, 트럼프가 하고 싶은 어떤 선언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현실화시키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그걸 갖다가 트럼프는 이제 끊임없이 타협을 해나가면서 뭐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한을 받았다 실현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렇지만 뜻대로는 안 될 거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너무 이렇게 공포에 질리시는 부분은 일단 많이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투자라는 게 멘탈인데 이미 멘탈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투자가 사실은 적확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좀 그런 면에서 오늘 임평론가님 말씀도 트럼피즘에 대한 흔한 말로 트럼피즘에 대한 이런 너무 공포스러운 접근이 일단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부터 먼저 오늘 얘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 보면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 산업 네네. 뭐 그게 결국 이제 우리 시장에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 경제고.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일단은 눈에 띄게 좀 일단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될 섹터라고 그럴까요? 산업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2차 전지 섹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거다 아니면 주가가 뭐 얼마까지 갈 거다라는 거는 사실 제 영역은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주가 변동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안 나오시죠? 사실 없는 거고요. 예. 중요한 건 아니고요. 2차 전지 섹터, 배터리 섹터가 우리 그 경제에 갖는 의미 이게 그 다음에 그게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게 섹터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있기는. 뭐 일단 메모리 반도체 있죠. 예, 어쨌든 HBM 쪽으로 아직까지는. 예, HBM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방산도 뭐 이제 그 세계 인류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가령 뭐 전력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고 어쨌든 세계랑 장을 겨룰 수 있는 그게 뭐 그 선진국에서 그걸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산업군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그 중에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성숙 산업이에요 이미. 아. 이게 가령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령 뭐 지금 그 파운드리를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령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파운드리 회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성장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최적화된 그렇죠. 파운드리 쪽보다. 파운드리 쪽보다는 사실은 이쪽은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산업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배터리 같은 분야는 이게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 기회가 무한하게 열려 있는 어떤 그런 산업 섹터군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전 산업 섹터가 마찬가지지만은 왜 이쪽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느냐면은 누군가가 중국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만 싸우기에는 중국을 상대로 해서 그게 뭐 그 중국산 배터리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 그 차치를 하고요. 일단 뭐 가령 마켓쉐어라든지 가령 뭐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밸류 체인을 갖다가 걔네들은 다 완성을 하고 있으니까 핵심 광물부터 시작을 해 재련부터 예.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맨 처음에 뭐 마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광산부터 해가지고 다 밸류 체인을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맞아요.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 가령 뭐 중국을 제어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군분투할 수 있는 싸움이 됐었을 거다. 우리가 품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해도 힘겹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서플라이 체인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이나 이런 거랑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가 품질이 좋고 고품질이고 세계에서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범용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켓쉐어를 갖다가 상당히 그쪽 갖다가 많이 뺏기고 있는 거고 네. 어느 측면에서 보기에는 볼륨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굉장히 더 앞서 나가는 측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LCD 휴대폰이 지금 이미 그걸 네, 보여주고 다 있잖아요. 떨어지고요. 예. 근데 이 배터리 섹터 다행히 배터리 섹터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섹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 애들이 많이 따라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걔네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사실은 누군가가 걔네들 발목을 갖다가 잡고 낚아채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실 언제까지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 산업에서 이게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ASML의 EUV 장비를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한 거. 그렇죠. 그게 일종의 네.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어떻게 기회.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비들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배터리 역시 지금 만약에 중국을 갖다가 미국이 제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향후 어떤 판이 벌어지고 어떤 싸움이 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다. 특히 다른 그 산업 섹터군과 비교를 해서 이제 막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이 깨어나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령 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기타 선박 뭐 항공기 나중에는 뭐 이 쓰임새 자체가 배터리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먼저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에 어떤 우리 기업 총수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고 해요. 배터리 개발에 나가는 총수들이. 반도체는 두뇌 역할을 할 거고 인간의 두뇌, 배터리는 심장 역할을 할 거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대부분이 배터리 이 개발에 그 당시에 매달렸었어요. 거의 재벌이라고 하면 다 배터리 산업에 발을 디뎠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뭐 배터리 산업에서 이미 발을 뗐고 이제 몇 개 남은 기업이 몇 개 안 되지만 그렇죠. 예. 그 기업들이 몇십 년 동안을 그걸 믿고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가령 뭐 배터리 산업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거라는 어떤 그런 식의 단견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 그걸 단견이라고 표현을 해서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지금 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우리는 배터리 하면 전기차만 자꾸 연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ESS라는 게 이제 얘기가 그렇죠? 듣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사실은 그게 휴머노이드라는 게 사람 모양의 로봇인데 네. 거기에다가 전기차에 넣는 그런 대형 배터리를 장착할 수가 없으니 배터리가 소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고집적화될 거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스페이스X,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그렇죠? 장착됐다는 얘기도 네. 나왔고 그다음에 UAM이라고 하는 네. 도시간 그 항공 비클이죠. 네. 거기에도 역시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배터리도 지금 배터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 배터리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 배터리가 정말 향후에는 안 쓰이는 데가 없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군요. 그 미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의회 직속으로. 그래서 매년 그 보고서를 연례의회 보고서를 갖다가 매년 내요. 그 의회에다가 이걸 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의회가 움직이는 나라라고 해도 좋아요. 그 미국의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 24년 11월자로 보고서를 냈어요. 24년 11월이면 이번 달 아닙니까? 매년 말에 이걸 검토 보고서를 냅니다. 여기서 미국의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을 4가지를 딱 뽑았어요. 여기에는 어떻든 밸류체인, 그러니까 공급망 자체를 여기는 완전히 자체 공급망을 완성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AI고요. 두 번째가 양자 컴퓨팅이고요. 세 번째가 바이오고요. 네 번째가 배터리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반도체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는 AI 뭐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네 번째가 배터리. 네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조금 아까 ESS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ESS 시장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 자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번 보고서에서 이게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나왔냐면은 이게 가령 뭐 CATL이라든지 중국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를 갖다가 설명을 쫙 해놨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가령 뭐 이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해킹을 한다거나 이걸 갖다가 그 폭발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SS 시스템은 앞으로 대부분 특히 데이터 센터에는 이게 필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전 사태에만 대응하기 위해서 ESS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 센터에는 전압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 일반적 ESS를 통하지 않고 일반 전력선에서 전력 공급망에서 이걸 받으면 전력이 불안정해질 거 아니에요. 약간 좀 불안정해진 측면이 있다는 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같은 거 왔다 그러면은 네. 중간에 송전선 끊어져서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도 흔하고. 차단이 아니더라도 전력이 계속 흐르더라도 전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쭉 가령 뭐 100볼트면 100볼트 이렇게 쭉 전압이 고르게 들어와야 돼. 이걸 그 전압의 품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 품질 자체가 이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집에 있다 보면 가령 뭐 형광등 같은 게 이렇게 막 좀 약간 어두워졌다가 깜빡깜빡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연산 오류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전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는 ESS가 표준으로 장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원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ESS를 통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정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항상 안정된, 그렇죠. 일관된 어떤 그런 그 전류를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이 연례 보고서의 내용을 공급이 살펴보면은 작년에 이제 미국 군사 시설에는 중국산 ESS 배터리를 갖다가 못 사용하게 막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킹, 뭐 정보, 뭐 훔치는 거 뭐 이런 거로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정전을 시켜버리거나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마냥 SF 같은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23년부터는 군사시설, 기존 군사시설 내에 그러니까 중국산 ESS 배터리가 들어온 건 다 지금 없애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이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냐면은 앞으로의 차들은 자율주행이 전부 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공지능된.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가장 배터리 시스템에 뭘 심어서 아니면 배터리 자체를 폭파시키거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미국의 핵심 그 미래 전략 산업으로 여기에 반드시 그 중국산을 배제하고 미국이 어떻든 그게 그 공급망 자체를 미국 자체적으로 아니면 미국 그 우방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체 공급망을 갖다가 완결해야 된다는 게 이번 연례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성에 비하면 좀 미국의 이 배터리 인프라는 사실상 지금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우리나라를 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배터리 밸류 체인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랑 우리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우리가 시도를 했지만 노스볼트 파산 위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에도 변변한 밸류 체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는 이런 배터리 공급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라는 걸 갖다가 뭐 장비만 들여가지고 그냥 몇 년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스볼트 망하는 거 보세요. 이게 간단한 그렇게 간단한 이게 거기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다못해 공기만 바뀌어도 이 수율 자체에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가령 그 일론 머스크가 왜 스페이스X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갖다가 탑재하려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들도 배터리 만들잖아요. 아직도 품질이 그만큼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 테슬라에서 그 4680 배터리인가요? 네네네. 그거 계속 내재화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올 말에 그 다음 달이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거 46 배터리를 쓰겠다. 그래서 뭐 양산하겠다. 그런 얘기가 LG 쪽에서 나왔던 건데 결국은 머스크가 달라붙어서 수년 동안 자기들이 자체 개발해 내재하려고 했었지만 그렇죠. 안 된다. 이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배터리라는 거죠. 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는 해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사실 수많은 업체들이 신생 업체들이 배터리 이 산업으로 진출을 했지만 업력이 10년 된 이하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히 지금 이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결국 완성체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 걸 갖다가 쓸 리가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뭐 그러니까 IRA 해서 이제 보조금 그다음에 이제 그 세제 혜택 받는 거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끊어질 거다.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들이 하반기 들어서 조금 반등하는 느낌으로 가져가다가
급격하게 지금 또 주가가 떨어졌었다가 요즘에 조금 또 하루 이틀 좀 반등하는 느낌이긴 한데 오늘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런 거를 좀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돼서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좀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개인 뭐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노이즈에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연례의회 보고서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왜 그게 불가능하냐는 걸 갖다가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인수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예. 어떤 의견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인수팀 자체라는 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논의되고 있는 얘기들이 무작정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언론을 통해서 배포되는 것 같다 100%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IRA 입법의 그 전기차 보조금 자체를 없애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거다. 그게 뭐 IRA를 폐지하는 거는 상원에서 60명 정도를 갖다가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상원에서 그렇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60명 얻는 게 마땅치 않고요. 뭐 수정 보완한다고 뭐 50명 조정 절차라든지 이걸 하면 50명 정도만 모으면 된다는데 하원의 의원들이 일단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공화당 무쇠 지역에 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한국 업체들의 단독 회사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조인트 벤처에서 들어가는 우리 회사들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GM이니 포드니 다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없애는 게 동의했다는 얘기들을 갖다 심심치 않게 얘기했는데 거기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기 전에 가스 그다음에 그 오일 회사에 가는 보조금 전체를 다 없애면 나도 전기차 보조금 없애는 거에 동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들은 거로는 기사로만 봤을 때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이 보조금 없애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했다고만 나오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 빠진 거고요. 그게 전제 조건이 분명히 빠져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왜 이걸 갖다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예를 갖다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7,500달러 보조금의 혜택을 가장 받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완성차 업체가 어디예요? 제너럴 모터즈 아닙니까? 테슬라는 10개 모델이 7,500달러를 다 받습니다. 현대, 기아는 미국에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요. 리스나 뭐 상용차로 갈 때는 받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개인 소비자들 팔 때는 못 받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10개 차종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추정을 누가 해본 적이 있어요. 올해 한 그 9월 말까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7,500달러 이 보조금 주는 거 이 보조금으로 나간 게 한 2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해요. 20억 달러. 그럼 이거 20억 달러 중에서 그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한 절반 정도가 사실 테슬라 거잖아요. 네. 테슬라가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그 돈으로 하게 되면은 1조 한 4천억 정도를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보조금. 그렇죠. 대부분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AMPC 세액공제, 첨단 제조 세액공제. 예. 테슬라 배터리 만들잖아요. 그거 누가 그 혜택 받아요? 테슬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로이터에서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IRA 뭐 그 저기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뭐 폐지할 거를 갖다가 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 테슬라가 포함된 거기에 LG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나소닉도 포함되어 있고요. 테슬라, 루시드 이런 어떤 그 자동차 연합이 있잖아요. 그쪽에 뭐 제로 배출 뭐 연합이라고 보통 탄소 배출 제로 연합, 알리백 이런 거 얘기하시고요. 그 회사들 테슬라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야. 성명 냈잖아요. 우리는 IRA 보조금 축소에 반대한다. 보조금 폐지에 반대한다는 걸 갖다가 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 트럼프가 IRA를 갖다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 전기차 IRA 중에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AMPC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어요.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그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IRA를 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ERC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 때 그 정부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은 보조금 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걸 엄청 줬어요. 사람 자르지 말라고. 네, 대신 사실상 월급을 정부가 줄 테니. 근데 이게 사기로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한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군요. 여기는 더 심하죠. ERC 쪽에 낭비가 엄청 심한 거예요, 이게. 일단 이걸 갖다가 ERC 지급을 갖다가 중단했다가 근데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고 미국을 들어보면은 IRA 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거 부정으로 받은 사람들, 세액 환급 받을 거나 이 돈을 탕한 사람들 빨리 신고해라. 사실 그거 다 받아내야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IRA를 갖다가 수정 보완할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화당 지역에 유리하게 지금 편성돼 있는 가령 뭐 AMPC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갖다가 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면은 누가 가장 타격을 받냐면은 이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그 소득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는 차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소득이 있어야지만 그 세액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22만 달러인가요? 일반 가구 기준으로는 언더로. 네, 언더로.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이 보조금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미국의 저소득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산층 이하가 되는 전기차를 거죠. 사고 싶은 사람들, 중산층 이하들이 이걸 받는다는 건데 이걸 없애버리면 바로 그 사람들의 반발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트럼프의 표밭이죠. 주요 지지층이잖아요. 예, 유권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트럼프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영민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좀 거칠게 표현한 무대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영민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게든 포퓰리스트에 가깝고요. 성격 맞아요. 자체가. 예. 대중적 인기에 어떻게 보게든 굉장히 집착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갖다 내릴 수 있겠냐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사실은 쭉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사실 트럼프가 지금까지 또는 트럼프 정권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뭔가 이제 더 얻어내기 위한 상대국의 어떤 협상술의 어떤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좀 드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겠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레버리지를 갖다가 극한으로 늘리려고 할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트럼프의 어떤 협상 전략 중에 유명한 거 하나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공포감. 예. 공포감을 조장을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다음에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갖다가 얻어내는 스타일. 그게 전형적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협상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도 나름대로 레버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대로라면 그래요? 그러면은 뭐 우리 배터리 그냥 미국 안 들어가야 되겠네. 투자도 안 해야 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는 단순히 그 보조금만 바라보고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시장도 바라본 거고. 시장도 바라본 거고 보조금도 바라본 건데 그게 우리한테만 이득이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멍청이들이 위해서 보조금 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했겠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은 미국에 어떤 기업이 공장을 세우려고 하겠어요? 기본 인건비 세죠. 이게 생산 원가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뭐 그 트럼프는 뭐 관세를 높이면 일반 소비재 기업들도 미국에 들어서 공장을 질 거라고 하지만 천만에 맞어요. 누가 의류 공장, 신발 공장을 미국에 가서 짓겠어요? 답이 안 나오는데 거기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나름대로 첨단 기술을 가진 맞아요. 기업들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런 기업들은 이미 다 미국으로 진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한시적으로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게 그렇죠.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네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생산 원가라든지 아니면 투자 자본 우리나라에 공장 짓는 것보다 미국에 짓는 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훨씬 비싸죠.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반가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다 공장을 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공장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트럼프 정부 쪽, 트럼프 이쪽 당선 그러니까 정권 인수팀에서도 모를 리가 없는 얘기죠. 당연히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엘리트들인데 그다음에 대부분 지금 그 트럼프 그 당선인 쪽에 지금 장관 지명자들이 대부분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상무장관도 기업인 출신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장사성이 좋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뭐 CEO를 30년 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이 사람들이 뭐 득실을 다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정책이라는 거를. 네. 그렇다면 일단 지금까지 평론가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저는 일단 저부터도 가만있어 봐. 우리가 약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트너 충분히 필요한 파트너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좀 당연히 드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 2차 전지 쪽 업계에 뭐라 할까요? 이제 트럼프 정부 이제 집권 이익이 들어갔을 때 우리 기업들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마 거기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럴 능력이 또 있는 회사들이 또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LG 엔솔에 대한 얘기는 사실 최근에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 SDI라든가 SK온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터리 회사가 세 개인데 네. LG 엔솔이 물론 대장주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일단 솔직히 투자 측면에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포커스를 LG 엔솔 한 군데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 지금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SDI나 SK온도 역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기업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이 우리를 갖다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예. 이게 2차 전지 섹터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의 손을 벌리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공급망 자체, 밸류체인 자체가 완전히 다 없죠. 없어요. 예. 제조 역량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특허 원천 기술 정도를 갖고 있을 뿐이지 메모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조 역량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빼고서는 그러니까 이 동맹국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정도를 빼고서는 사실은 그 같이 손잡고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초격차 기술을 유지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제조 역량을 훨씬 더 높여서요. 그건 반도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중국을 넘어서는 기술력, 못 따라오는 기술력들을 갖다 그렇죠. 끊임없이 갖는 거. 이거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우리를 갖다가 하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기업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실력 있는 사람을 누가 막대합니까? 아, 저 사람 능력 있어. 뭘 해도 잘해. 그런 예. 사람들을 갖다가 쉽게 하대하거나 무시하지는 못하죠. 기업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기업이 제일 그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독점적 기술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그래서 잘 나가는 맞아요. 그 라이징 스타처럼 이게 독보적이니까 사실은 이게 그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의 어떤 독점적 기술력, 그게 뭐 초격차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갖추면은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뭐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 네. 아닌가 생각을 해요.